어제 국민의당을 끝으로 5당의 대선 주자가 결정됐습니다. 양자구도가 될 것이냐, 다자구도가 될 것이냐 논란인데요. 이 중 끝까지 링에 남게 될 후보는 누가 될까요? 오늘은 후보별 키워드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명지대 김영준 교수, 인천대 이준환 교수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그야말로 본선 시작했습니다. 네, 오늘 키워드로 분석해 볼 건데 먼저 문재인 후보 키워드 보겠습니다. 자, 아들 문제부터 이야기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지지율 1위 후보다 보니까 더 혹독한 검증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다시 또 아들 문제가 불거졌는데요. 97년도 이해창 후보가 아들 병역 비리 의혹, 네. 그리고 2000년도 병풍, 그것 때문에 굉장히 결정적으로 선거에서 네. 이제 패배했었는데요. 네. 다시 얘기해서 1위 후보에게 이제 혹독한 검증을 요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네. 문재인 대통령 후보는 뭐라고 얘기하냐, 깨끗해서 자랑스러운 대통령이 되겠다고 그랬거든요. 거기에 이제 걸맞게 아들 지금 특혜 의혹과 관련된 부분은 고만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일 중요한 것은요, 어떠한 태도를 갖고 문제를 해결하냐를 보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무조건 과거도 있으니까 이제는 딱 멈추자라고 하기에는 좀 더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더 네. 나아가서 의혹이 깔끔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오히려 더 얘기를 하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비슷한데요. 지금 진퇴양난일 것 같아요. 아니라고 하는데 이 의혹을 사실이라고 인정하기도 어려운 거고. 네. 그만큼 많이 오랜 기간 동안에 검증을 했으니까 더 필요 없다라고 하니까 또 계속 공세가 들어올 거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이렇게 경직되게 고마해 이렇게 해서 끝날 정도가 네. 아니고 네. 좋다. 더 필요하다면 언론이 검증을 더 해봐라. 네. 그리고 그런 거 결과가 나오면 따르겠다. 네. 자신 있다. 네. 이렇게 좀 부드럽고 또 유연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오히려 네.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네. 그런 해명 방식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고마해라고 말씀하셨는데 문재인 전 대표가 방금 그 아들 특혜 특례 입사 의혹과 관련돼서 그 발언하신 모습 잠깐 보겠습니다. 우리 부산 사람들은 이런 일을 보면 딱 한마디로 말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마 이렇게. 거기에 한마디 더 보태면 고마해 이럽니다. 문 전 대표 측은 이제 사실 그동안 해명을 안 한 건 아니에요. 특히나 이제 2007년도에 노동부가 이제 의혹이 불거지면서 감사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 의도적 조작은 확인되지 않았다. 분명히 이제 여기까지 했는데 또 뭘 보느냐 이런 입장이에요. 근데 왜 그러냐면 이제 네. 지금 큰 문제가 되고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자꾸만 이것을 그냥 자르겠다라는 부분으로 가면 안 되거든요. 네. 오히려 그렇다고 한다면 더 당당하게 이 감사 부분 또 이제 하태경 의원은 또 다른 얘기를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의혹 문제가 진짜 감사가 이루어졌느냐에 네. 대한 또 문제 제기도 있고 있기 때문에 네. 저거는 이제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특히 이제 중앙선관위 같은 경우도 이 문제와 관련된 입장을 또 얘기하지 않았었습니까? 이 문제 같은 거 다 해명이 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서 네. 더 이상 확산시키는 경우에는 이건 선거법 위반 사항까지도 될 수 있다는 부분을 네. 얘기를 했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후보자가 잘 마무리하고 더 나아가서 국민을 납득시킬 수 있는 그러한 태도를 보여주느냐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네. 저는 자세라고 저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문재인 전 대표, 문재인 후보의 키워드 보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를 볼까요? 네. 비문연대. 자, 지금 상황은 비문연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지겹게 들은 연대죠. 네. 어저께 안철수 후보가 네. 특정한 사람을 반대하는 연대는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었습니까? 그게 바로 저는 이제 반문연대, 비문연대를 얘기한 거라고 보는데요. 네. 이 비문연대가 이루어지려면 최소한도 2단계의 단일화 논의가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네. 1단계는 이제 범보수 후보 단일화, 홍준표, 유승민 의원 간에 다시 또 안철수 의원 간에 2단계 단일화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네. 그것이 이제 과연 가능할까라고 하는 의문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그 비문연대라고 하는 것이 형식적으로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네. 내용적으로는 이미 문재인 후보에 대항하는 네. 다른 4명, 오늘 또 김종인 그 전 대표가 또 출마 선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럼 총 5명 정도가 네. 이 내용적으로는 이 실질적인 비문연대를 형성한 거고 네.
그 형식으로서는 아까 뭐 1라운드건 2라운드를 통해서건 거기 이제 심상정 대표 빼야 할 테니까요. 네. 뭐 심상정 4명 정도가 되겠죠. 네. 네, 4명 정도가 될 텐데 네. 이런 것이 당대당 연합이나 선거 연합이나 정당을 합치는 식의 비문연대는 좀 네. 불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다만 이제 대한민국의 대통령 선거의 역사는요, 네. 연대의 역사이기 때문에 네. 2강 1중 구도가 만들어지면 연대는 거의 불가능하지만 네, 지금은 어떻게 보면 지금은 2강 2강 1중입니다. 1중입니다. 네. 그래서 어렵게 보이지만 네. 4월 15일, 16일 후보 등록 끝나고 실질적으로 1강 2중 구도가 만들어지면 네. 그동안은 2중이 연대하는 역사였었어요. 네. 97년도 그랬었고 네. 2002년도도 그랬었고 2012년도 그랬었고 그래서 결국 후보 등록 이후에 앞으로 한 네. 열흘간 사이에 있어서의 여론조사의 변화가 어떻게 나타나느냐에 따라서 네. 비문연대의 가능성이 점쳐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15, 봅니다. 16일 날까지 등록하지만 후보 등록 인쇄하기 전에 투표용지 인쇄하는 거는 이달 말 30일 정도죠. 그렇지만 이제 1단계, 2단계 단계별로 있기 때문에 네. 이게 결국은 한 4월 중순 까지는? 넘어서서 네. 끝까지 아마 다들 등록을 할 겁니다. 후보들이. 네. 네. 그러고 나서 결국 이제 마지막 네. 4월 30일 네. 후보 마지노선은 인쇄를 앞두고 4월 마지막 30일이다. 30일 이전에 네. 4월 25, 4월 26 네. 이 정도가 마지노선이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네. 비문연대, 반문연대에 대해서 문재인 전 대표는, 문재인 후보는 그런 적폐 대상인 적폐연대일 뿐이다. 이렇게 반박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반문연대, 비문연대 하는 것은 정권교체를 겁내고 저 문재인을 두려워하는 적폐연대에 불과합니다. 이제 우리 대한민국에서 분열과 갈등의 시대는 끝나야 한다고 저는 선언합니다. 저는 오늘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역사를 시작합니다. 분열의 시대와 단호히 결별하고 정의로운 통합의 시대로 나아가겠습니다. 고민이 또 있습니다. 안희정, 일단 이렇게 경선이 끝나면 컨벤션 효과도 좀 있어야 되는데 지지율은 계속 머물러 있고 50%를 뚫지 못합니다. 네. 그리고 안희정, 이재명 후보의 지지층도 상당 부분 다른 데로 이탈한 것 같아요. 이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예, 문재인 후보한테 50% 이상의 득표율을 지지율을 기대하는 것은 좀 어렵습니다. 웬관이 2012년에 48%를 득표했거든요. 네. 근데 2012년 48% 득표도 그때 안철수 후보와 그 당시 연대를 해가지고 48%를 확보했는데 네. 지금 현재 안철수 후보를 제외하고 문재인 또 이재명, 안희정 후보 셋이 합쳐서 단순 합산이 60%를 넘은 적이 있으니 네. 60%를 확보하면 좋겠다 또는 50% 넘어야 되지 않겠느냐 기대를 하지만 네. 사실은 48%를 넘기도 어렵고 한 40%에서 오락가락 하지 않을까 그것이 현실적인 네. 문재인 후보에 대한 지지율이 아닐까 이렇게 네. 기대를 하는 거죠. 50%는요, 양자 대결 구도했을 때 50% 벽을 뚫느냐는 문제고요. 네. 3자 대결, 4자 대결 구도했을 때 대세로는 40%, 45% 정도를 유지하면은 그건 대세라고 볼 수가 있는데 네. 지금 이제 문재인 전 대표는 컨벤션 효과를 못 가지고 네. 오히려 40%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는 조사 결과들이 막 나온단 말이에요. 지금은요? 네. 지금은요. 네. 그래서 여기 앞으로 한 열흘 내에 네. 어떻게 형성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네. 비문연대든 앞으로 선거에서 중요한 변수가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네. 자, 말씀하신 것처럼 양자 구도로 가긴 쉽지 않은 구도인데 1대1 양자 구도를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후보가 있죠. 자, 안철수 전 대표의 키워드 보겠습니다. 자주 듣는 말입니다. 그죠? 네. 지금은 오히려 강철수 쪽으로 기우는 것 같아요. 옛날에 철수가 아니기 때문에 강철수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네. 옛날에 아주 중요한 결정적인 순간에 네. 철수를 해서 간만 본다 해서 간철수였었는데 네. 안철수 후보가 어저께 수락연설에서 네. 2012년보다 1000만 배 강해졌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뭐고 또 여러 면에서 좀 강한 모습을 좀 보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 연설할 때만 해도 사람들이 안철수 발언하는 거 보면 굉장히 강해졌다는 걸 느껴요. 네. 또 이 연설하는 톤도 달라지고 이번에 경선하면서 굉장히 톡톡한 효과를 봤다고 볼 수 있는 게 네. 지금 안철수 후보의 경선에 참여했던 유권자들의 숫자가 18만 3천 명이에요. 네. 그런데
민주당의 경선은 170만 명 가량의 참여자가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민의당에서 흥행이 더 잘 된 것처럼 포장이 돼 있고 네. 지지율의 상승, 컨벤션 효과도 문재인 후보 측보다도 안철수 후보 측에서 톡톡히 보고 있는 점을 보면 네. 상당히 경선에 네. 강한 모습으로 네. 잘 포장을 했다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대중연설하는 모습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네네. 잠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철수의 시간이 왔습니다. 안철수의 시간이 오니 문재인의 시간이 가고 있습니다. 저 안철수 2012년보다 100만 배, 1000만 배 더 강해졌습니다.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저 안철수 압도적 대선 승리로 오늘의 선택에 보답하겠습니다. 그런데 압도적 대선 승리하기 쉽지 않아 보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자구도로 가면, 문제는 다자구도로 가면 승리가 쉽지 않아 보인단 말이죠. 지금 이제 안철수 후보가 지지율이 상승하는 게 크게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목소리가 변해서가 아니라 네. 제가 볼 때는 메시지 전달 능력이 굉장히 향상되고 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그 전달하는 방식이요, 과거보다는 굉장히 달라요. 아주 명쾌하고 그런 논리적인 것이 아니라 감성에 접근하고 있다는 부분들이 있고요. 네. 두 번째는 프레임을 만드는 데 성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문재인 대 안철수 프레임이라든지, 문재인은 과거, 자기는 미래. 어저께 수락연설에서 미래에 대한 단어가 가장 많이 나왔거든요. 네. 미래를 여는 첫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제 양자대결 구도로 갈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지고 있고, 네. 그런 것이 이제 어떻게 관철될 건지는 두고받을 거라고 봅니다. 네. 자, 안철수 후보의 다음 키워드 보겠습니다. 호남의 선택은, 자, 연대로 가려면 보수층과 연대를 하는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되면 호남 기반인데, 국민의당이 호남 기반이 흔들릴 수 있단 말이죠. 여기에 딜레마가 있는 거죠. 이 교수님 먼저. 네. 네, 그런 것이 이 통상적인 판단이죠. 지금 현재로서는 39명의 국회의원 중에 대다수가 호남 출신이고 또 호남에 공을 들여가지고 2016년 총선에도 승리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그런 것들을 저버리고 바른정당이나 자유한국당하고 선거 연대를 한다든가 그런 경우에 호남 민심의 이반이 예상이 되는 거죠. 네. 그런데 저는 이것도 좀 상황이 바뀌어서 타이밍이 언제 이런 연대를 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측합니다. 무슨 말씀이죠? 네. 지금 당장 연대를 하겠다라고 선언하면은 그 효과가 반감될 수 있지만 네. 아까 금영진 교수님께서 얘기했다시피 후보 등록을 한 다음이건 또는 선거 다가오는 시점에 네. 지지층이 견고하게 형성되고 상승세가 있다가 할 때 네. 그런 것들을 시도하면은 조금 현재 한 것하고 다른 결과도 나타나지 않을까 이런 호남 진단을 하는 거죠. 유권자분들이 굉장히 즐거운 상황이에요. 네. 호남 민심의 이반은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안철수 의원으로 단일화되면 전폭적으로 지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오히려 호남의 선택보다는 TK 지역에서의 전략적 선택, 다시 얘기해서 보수 후보가 지리멸멸하면은 오히려 당선 가능성이 높은 문재인은 싫고, 그래서 안철수 후보를 찍는 이 현상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것이 얼마나 지속될 수 있느냐는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다만 후보 단일화가 오히려 보수 후보로 단일화됐고 안철수 의원이 떨어졌을 경우에는 저는 호남에서의 상당한 이반이 일어날 수 있겠으나, 안철수 후보로 단일화가 된다고 한다면 저는 호남은 그렇게 큰 변수가 되지 않고 과거와 같이 집중적으로 표를 몰아줄 가능성이 크고요. 네. 그 상황 속에서 결국은 이번 선거에서는 오히려 TK 지역에서의 전략적 선택이 굉장히 중요한 변수로 작용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네. 자, 이어서 범보수 진영 후보 살펴보겠습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후보의 키워드인데요. 자, 양박. 시청자분들이 다 아는 거니까 제가 굳이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양박이라는 표현을 제가 구체적으로. 자, 친박이라고 할까요? 친박은 척결 대상이었는데 다시 이제 친박과 함께 정권 교체예요, 이제.
일단은 네, 뭐 홍준표 후보가 얘기한 건 명쾌하게 두 가지 아닙니까? 네. 예를 들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된 거기 때문에 탄핵의 그 원인을 가지고서 결국은 바른정당이 네. 헤어졌으니까 이제 들어와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은 결국은 친박도 탄핵된 거다. 그리고 자기가 친박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더 이상 개판은 없다, 친박은 없다는 거죠. 친박이 아닌 사람이 후보가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자유한국당과의 연대를 거부하는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친박이기 때문에 못한다. 네. 친박. 그거는 예를 들어서 네. 홍 후보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거는 잘못된 해석이다. 왜냐하면 자기처럼 네. 완전히 비박이었던 사람이 결국은 당권을 잡고 더 나가서 후보가 됐기 때문에 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지금 얘기하는 강성 친박, 네. 강성 진박은 이제 사라지고 결국은 새로운 형태의 이러한 그 자유한국당에서의 움직임이 연대를 할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지지 않았느냐. 그래서 네. 빨리 들어와라. 그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홍준표 지사의 발언을 듣고 이 교수님의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우리 TK가 다시 한번 가슴에 불을 지르고 뭉치고 새롭게 일어날 때입니다. 오늘은 TK들이 다시 뭉쳐서 5월 9일 날 홍준표 정부를 만드는 것이 박근혜를 살리는 길이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 9일 홍준표 정부가 들어서면 박근혜가 산다. 친박은 청산 대상이었는데 이제는 다시 박근혜 살리려면 TK가 뭉쳐야 한다는 입장이에요. 네, 홍준표 후보는 굉장히 변화무쌍하고 팔색조인 것 같아요. 탄핵에 찬성했다가 지금은 자기가 박근혜를 구원하는 구원투수로까지도 이제 변신하는 건데 자기가 후보가 되면 보수의 전폭적인 지지, 영남의 전폭적인 지지가 따라올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네. 막상 후보가 된다음에도 오히려 지지율이 올라가기는커녕 답보하거나 쪼그라드는 형국이니 지금 현재는 이제 자꾸 CK 지역에도 방문해가지고 박근혜 정서에 기대서 네. 보수의 적자라고 하고 지지율을 향상시키려고 하는 그런 노력의 일환으로 보입니다. 네. 홍준표 지사, 홍준표 후보의 다음 키워드 보겠습니다. 자, 논란입니다. 어제도 모 방송사와 인터뷰하면서 이 질문이 나와서 답변하지 않겠다 해서 또 기사가 나왔던데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아마 대한민국 후보 중에서 재판 중에 아마 나온 분이 홍준표 네. 지사가 굉장히 크게 네. 부각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문제는 뭐 두고두고 어차피 자격 논란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전개될 수밖에 없고 네.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부적격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자격자다. 네. 무자격자라고 네.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래도 뭐 일단은 뭐 지금 93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라는 점을 감안을 한다고 한다면 저는 한 보다는 결국 보수 후보 단일화를 어떻게 빨리 유승민 후보와 누가 적자인지를 놓고 네. 서로 경쟁을 하는 구도로 바뀌지 않으면 보수가 몰락하는 길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거라고 저는 봅니다. 네. 지금 뭐 유승민 후보가 지적하는 문제는 대통령이 돼도 재판에 갈 수 있다, 결정할 수 있다. 네. 그런 위험한 처지에 후보가 어떻게 출마를 했느냐. 만약에 대법에서 지면 대통령을 다시 뽑아야 되는 거 아니냐. 3심에서 지면요. 네, 그렇죠. 이런 주장인데요. 네. 지금 이제 대법원에 가 있는데 대법원에 3월 3일 날 접수가 돼가지고 네. 어느 재판부가 맡기로 돼 있지 그것도 결정이 안 됐대요. 네. 그리고 이게 만약에 무죄를 주장하기 때문에 정말 무죄 판결까지 가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무죄 판결을 받게 되면 다시 2심으로 서울 고등지법으로 다시 가가지고 대법원까지 같이 결정이 돼야 되는데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은 정치자금법에 의해서 이 자리를 내놔야 되는 일이 생긴다 이런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이런 논란이 될 만한 상황이라면 보통의 입장에서는 출마를 안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게 이제 유승민 후보의 입장인 것 같아요. 그런 네. 것들이 많이 이제 유권자들이 판단할 거라고 보죠. 네. 말씀하신 바른정당의 유승민 후보, 유승민 의원의 키워드 보겠습니다. 이 부분이 많이 부담스러울 것 같습니다. 특히 TK 지역에서, 대구 경북 지역에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아직 살아있는 상황에서요. 뭐 그것이 어느 정도인지는 확인해 봐야 되지만요.
유승민 의원으로부터는 억울한 면이 있죠. 왜냐하면 자기가 배신한 게 아니고 대통령이 지목을 해서 배신자라고 낙인을 찍어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네. 특히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은 아니 뭐 견제와 균형을 얘기를 하면 상권 분립을 얘기하면서 집권당의 원내대표를 배신자라고 해서 찍어내렸기 때문에 자기는 엄밀하게 따지면은 결국은 자기가 희생양이 되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네. 하고 있지만 네. 그러나 TK 정서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네. 그런 배신자에 대한 낙인 이미지가 여전히 존재를 하고 있고 네. 또 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네. TK에서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아킬레스건으로 작동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탄핵 과정에서 분명히 대구 경북 지역에서도 그렇게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우호적이지 않았단 말이죠. 근데 그 표심이 유승민 의원에게 가지 않는단 말이죠. 예, 어디서나 이런 표심은 바뀔 수가 있습니다. 여론도 이제 또 바뀔 텐데 그 속도가 빠른 것은 오히려 아무래도 좀 TK였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탄핵 때는 전국적인 분위기가 유권자들의 분위기가 90% 정도가 박근혜 대통령이 잘못했다고 본 거고 지지도 회수한 거는데 네. 지금은 이제 좀 진정이 되고 선거를 바라보면 또 굉장히 또 냉정해집니다. 네. 그래서 4월 10일 예정돼 있는 보궐선거에서도 네. 선택이 또 고스란히 과거와 같이 똑같이 가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들을 보면 굉장히 유승민 후보의 입장에서는 어려운 국면인데 네. 소신이 강한 정치인이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굉장히 완주할 가능성이 높지 않은가. 네. 지지율이 좀 안 붙고 네. 선거 자금의 압박을 받겠지만 네. 자기의 소신을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갈 가능성이 좀 보입니다. 네. 자, 그러면 유승민 후보, TK 적자라고 강조하는 유승민 후보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다 말씀드린 대로 일단 후보가 자격이 없고 저쪽 당이 바뀐 게 없고 그래서 합치기 힘든데 TK 적자라는 게 그 대구 경북 분들이 그렇게 부끄러운 아들을 둔 적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말씀하신 것처럼 근데 이제 선거 비용 이런 것 때문에 사실 15% 이상을 받아야 전부 보전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도에 하차할 수 있다 뭐 이런 지적까지 나오는데. 다만 이제 윤 의원한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경선 전에는 범보수 후보 단일화를 얘기를 했잖아요. 약속을 했잖아요. 네. 근데 그걸 끝나고 나서 또 그걸 바뀌면은 정치인의 약속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본인이 생각할 때 홍준표 지사가 자격이 없다 하면은 딱 갖다 놓고 누가 정말 보수를 대표하느냐를 가지고서 빨리 이 부분에서 국민의 심판을 받자 하는 것이 낫지. 저런 식으로 두 보수 후보들끼리 네. 공방을 한다는 것은 오히려 보수가 보수를 죽이고 있는 네. 그러한 양상이 지금 전개되고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마지막으로 정의당 심상정 대표의 키워드 보겠습니다. 자, 매우 아픈 질문입니다. 심상정 후보에게는, 그죠? 이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에는 완주할 수 있을까요? 글쎄요, 지난 2012년에는 정권 교체를 위해서 양보를 했었죠. 네. 근데 지금은 2월 16일 날 그 다른 후보들과 한 달 전부터 벌써 후보로 됐는데 네. 완주하겠다고 선언을 했어요. 네. 자금 압박 크겠지만 선거 비용 많이 들겠지만 저는 이번에 약속한 만큼 네. 완주하지 않을까 그렇게 네.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끝으로 김종인 전 대표가 오늘 이제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김종인 전 대표 하면 또 이제 정운찬 전 총리, 홍석현 전 중앙일보 대표와 중앙일보 회장과 함께 그러니까 비문연대 뭐 이런 뭐 빅텐트 예전부터 계속 이야기가 나왔는데 지금 가장 가능한 시나리오가 어떻게 됩니까? 일단은 뭐 비문연대죠. 그래서 그 비문연대 핵심은 이제 개헌과 경제민주화에 동참하는 모든 세력들이 같이 함께 하겠다는 부분들이 있고요. 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은 어떤 형태든 간에 네. 모을 수 있는 힘을 자기가 중심에 서서 한번 해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그 우리 의지인 것 같습니다. 근데 마중물이 될 것 같았는데 왜 직접 출마하는 거라고? 동등한 자격에서 같이 함께 논의하는 것은 네. 킹메이커가 아니라 네. 일단은 킹의 자격으로서 네. 동참한다라는 것이 과거는 다르다고 보는 거죠. 저는 계속 이슈를 만들면서 네. 주목을 끌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출마를 선언한 거고 또 선거에 후보 등록도 공탁금까지 내고 할 거고 네. 선거 끝까지 이런 이슈를 살리면서 완주를 하고 네. 또 끝까지 이런 표명한 것이 지금 최고 조정자 정파와 인물을 아우르겠다 이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역할들을 할 목표로 오늘 출마를 선언했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명지대 김영준 교수 그리고 인천대 이준환 교수와 함께 5명의 후보자들 키워드로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